한밤중에 아래층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잠에서 깹니다. 우선 어떤 소음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누군가 집에 있는 것 같으면 빠르고 조용히 소음의 근원지를 찾으세요. 쥐가 뭔가를 넘어뜨렸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만약 의심이 확신이 되고 부엌에서 누군가를 발견한다면 즉시 탈출구를 찾으세요. 화재 대피 사다리가 있으면 사용하시고 아니면 창문을 타고 나가도 됩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경찰에 전화를 한 후 주소를 알려주고 떨리는 가슴으로 가능한 한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하면 곧 경찰이 집으로 사람을 보낼 겁니다. 길에 들어왔는데 경찰이 집 번호를 찾지 못하네요. 결국 집에 도착했지만 이웃에 있는 다른 집의 집 번호를 따라가서 겨우 찾은 것이었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미 도둑은 탈출했습니다. 집 번호가 거의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작고 우편함도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새롭고 반짝이는 명판을 구입하세요. 숫자가 크고 잘 보이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손님들이 더 빨리 집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번엔 경찰이 집을 찾느라 헤매지도 않을 거예요. 동시에 우편함의 번호도 잘 보이게 해주세요. 집을 보호하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울타리를 설치하는 겁니다. 아직 울타리가 없다면요, 사이로 통과하기 힘들게 만드세요. 체인이나 금속 울타리를 쓰고 강도들이 뽑을 수 없도록 콘크리트 안에 울타리를 설치하세요. 좀 거친 모양새를 꺼리지 않는다면 철조망을 더해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마당에 조명을 설치하세요. 마당이 완전히 어둡다면 원치 않는 방문객들에게 완벽한 표적이 될 테니까요. 켜고 끌 수 있는 조명 몇 개를 외부에 두세요. 마당이 밝으면 밖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볼 수 있게 해줄 것이고 이웃들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웃이 누군가를 발견하면 필요할 때 여러분이나 경찰에게 전화할 겁니다. 스포트라이트 카메라를 추가해도 좋아요. 이 카메라는 보통 낮 동안 꺼져 있고 동작 감지기와 함께 작동합니다. 어떤 움직임을 감지하면 밝아지는 조명으로 아주 환해요. 불이 켜지면서 동시에 녹화를 시작하는 걸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카메라로 도둑을 겁줄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영상 증거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또 초인종 카메라도 있어요.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를 때 집에 있지 않아도 대답을 할 수 있어요. 핸드폰이 초인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핸드폰으로 전화를 받으면 됩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뭔가 수상쩍은 냄새가 난다면 집에 있는 척하고 관심 없다는 걸 알려주면 됩니다. 마당에 관목이 무성하면 도둑이 숨을 곳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침입했을 때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풀을 잘 다듬어 주세요. 그러면 안전할 뿐만 아니라 뜰에도 빛이 조금 더 들 테니까요. 휴가 중일 때는 SNS에 자신의 행방을 올리지 마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을 감시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없어진다면 공격을 개시할 완벽한 기회입니다. 찍어둔 멋진 사진은 집에 와서 올리세요. 그럼 어떤 물건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일상을 보여주지 마세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하루 일정을 알면 시간을 기다리다가 장을 보러 갈 때 계획을 개시할 수도 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집을 떠날 땐 항상 문을 잠그세요. 안전한 지역에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요. 그리고 방금 새 집으로 이사하셨다면 자물쇠도 바꾸세요. 아파트도 그렇고요. 아니면 그냥 방을 빌린 경우에도 같아요. 조심해서 잘못될 건 없습니다. 항상 누군가가 집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세요. 집이 비어 있어도요. 첫 번째 방법은 TV 시뮬레이터를 구입하거나 TV를 켜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원하는 대로 TV를 켜거나 끌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켜두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시뮬레이터는 실제보다 소비량이 적기 때문에 $2 정도를 아낄 수 있을 거예요. 플러그인 알람 시계도 구입해 램프와 연결해 보세요.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과 밤 중 어느 때에 타이머를 맞춥니다. 아니면 남는 알람 시계에 라디오를 연결할 수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음악을 듣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확실히 어떤 것도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릴, 자전거, 갖고 있는 기계 등 어떤 귀중품도 밖에 두지 마세요. 대신 차고 안에 보관하고 단단히 잠그세요. 집 밖에 있는 보안 카메라는 직장에 있는 동안에도 물건들을 감시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누군가 침입할까봐 특별히 걱정된다면 이 방법을 눈여겨보세요. 비교적 새 것이라고 해도 문을 더 튼튼한 걸로 바꾸세요. 도둑이 몰래 들어오려는 게 아니라 필사적으로 침입을 하려고 한다면 문을 완전히 부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떨어지지 않는 튼튼한 것을 사세요. 창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위가 부딪혀도 깨지지 않는 유리는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또는 보안 필름을 사용하세요. 유리창에 튼튼하게 붙이는 투명 플라스틱 필름지예요. 창이 깨지더라도 이 필름이 유리 파편을 제자리에 유지해 줄 거예요. 그러면
진입이 상당히 지연되기 때문에 아예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우편물이 얼마나 쌓였는지도 사람들에게 집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줍니다. 엄청난 양이 쌓여 있다면 적어도 며칠 동안 확인을 하지 않은 게 분명할 거예요. 그러니 목표가 아니었던 집이 표적이 될 수도 있어요. 이웃들과 친분을 쌓고 집에 초대해 함께 차를 마시고 고민을 나눠보세요. 서로의 집을 감시하고 보호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여러분에게 정보를 알려줄 거예요. 휴가 중에 한두 가지 부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집에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차 한 대를 집 근처에 세워달라고 부탁하세요. 하는 김에 우편함 열쇠를 주고 편지도 받아달라고 하세요. 이웃들이 휴가를 갈 때 여러분도 보답을 하면 됩니다. 집 주변을 산책하면서 도둑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저기 2층에 올라갈 수 있는 나무가 있네요. 아니면 저기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를 오르는 게 더 줄지도 모릅니다. 둘 다 없애세요. 꼭대기층은 닫기 어렵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꼭대기층으로 침입해 집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현관에 우편물을 넣는 틈이 있다면 우편함 낚시를 조심하세요. 도둑이 우편물 구멍에 막대기를 넣어서 낚시를 하듯 집 열쇠를 찾거나 심지어 문을 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편함을 하나 두세요. 이렇게 하면 낚시를 시도했다 해도 멀리 가지 못할 겁니다. 집안의 귀중품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도록 하세요.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것은 금고를 넣는 것이지만 그렇게 못한다면 도둑이 집에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미끼 물건을 들 수 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 옆에 가짜 금발치 몇 개를 올려두세요. 빈손으로 집에 가면서 크게 한 건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만약 항상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었다면 개를 키우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바깥에서 개가 잠을 잘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집을 지켜줄 겁니다. 누군가 마당에 발을 들여놓는 소리를 듣는 순간 짖으면서 경고를 해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개가 동네 전체를 깨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많은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달력은 절대 걸어두지 마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거예요. 도둑이 뒤에서 몰래 창문을 들여다봤다고 해보죠. 만약 도둑이 달력에서 여러분이 떠날 정확한 날짜를 발견한다면 이 트릭 중 어느 것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이 트릭이 가짜라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마지막 수단으로 잠을 자는 곳 옆에 패닉 버튼을 둘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바로 경찰에 전화가 걸리도록 세팅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것이 경찰에게 알려지게 될 겁니다. 미국에서 15초마다 주택 강도가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매일 약 4,800건의 절도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신고된 모든 사건의 13%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보안은 심각한 문제예요. 농담이 아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집을 요새로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나쁜 사람들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귀중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보안 시스템이 없는 집은 침입이나 도난을 당할 확률이 300%나 높기 때문에 보안 시스템 설치를 꼭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중에는 다양한 유형의 보안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요구사항, 원하는 보호 수준 및 예산에 가장 적합한 보안 시스템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결국 전문 설치와 DIY 설치라는 두 가지 옵션으로 귀결되죠.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봐요. 전문적으로 설치된 시스템은 전문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장기 계약이 체결됩니다. 전문 시스템에는 수수료가 부과돼요. 그러나 회사는 계약 기간 동안 비용을 분산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초기 장비 비용이 저렴해요. 전문 설치를 결정하면 먼저 보안 평가를 수행하고 모든 옵션을 설명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자와 약속을 잡아요. 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업체에게 보고하여 장비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장기간 튜토리얼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매뉴얼 페이지를 읽는 대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싶다면 전문적으로 설치된 보안 시스템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설치된 보안 시스템은 계약 약정 조건으로 인해 특히 임차인인 경우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또는 임차인은 아니지만 예산이 제한되어 있을 수도 있죠. 이럴 때는 DIY 설치가 유용합니다.
DIY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전문적으로 설치된 시스템의 평균 모니터링 가격이 월 5만 원 정도인 반면 이 경우에는 월 2만 8천 원 정도라는 점이죠. 또한 DIY 시스템에는 설치 비용도 없어요. 하지만 이 옵션을 선택하려면 더 높은 초기 장비 비용을 예상해야 해요. 또한 DIY 홈 보안 시스템에는 부적절한 장비 배치와 전문가가 발견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 누락의 위험이 따릅니다. 결국 시스템을 선택하기 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집과 동네에 맞는 사항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도둑의 34%가 집에 침입할 때 현관문을 이용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즉, 문이 충분히 튼튼하고 안전하지 않다면 기본적으로 도둑을 초대하는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모든 외부 문도 점검해야 합니다. 문틀이 튼튼하고 경첩이 보호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도어 보관 키트를 사용하여 보호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문에 우편물 투입구가 있는 경우 누군가가 우편물 투입구를 통해 문을 열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전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던 집이나 아파트로 이사할 때는 도어록을 교체하세요. 이는 낯선 사람이 열쇠를 가지고 집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문 보안을 강화하는 또 다른 방법은 무선 초인종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마존의 이 제품은 매우 사용자 친화적입니다. 100% 무선이에요. 1개월에서 2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충전식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서 자주 충전할 필요가 없어요. 휴대폰 앱에서 배터리 상태를 추적할 수도 있어요. 또한 동작 감지 기술과 슈퍼 야간 투시 기능도 있습니다. 방수 기능도 있어서 날씨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렇고 슬라이딩 유리문도 잊지 마세요. 트랙에 창문 막대를 사용하여 강제로 열리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도어 센서 또는 유리 파손 센서를 추가하여 누군가가 문을 조작할 때 경고를 받을 수도 있죠. 이제 가정보안의 기본에 대해 알아볼게요. 도둑이 창문을 통해 집에 침입하는 비율은 23%에 달합니다. 그 주된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문을 잠그는 걸 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유리는 깰 수 있어요. 이런 일을 막으려면 창문 보안 필름으로 유리를 강화하거나 창문 발을 추가하거나 창문 센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면 1층 창문 아래에 가시덤불을 심어 도둑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어요. 배우와 도둑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도둑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외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명은 앞마당과 뒷마당 주변, 통로, 차고 근처에 설치해야 합니다. 실외 보안 조명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동작 인식 조명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조명은 태양열로 작동해요. 따라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름이 낀 날에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 오는 날에도 4, 5일 동안에는 작동할 수 있어요. 도둑이 숨바꼭질하지 못하게 하세요. 나무와 관목은 집을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할 수 있지만 도둑에게 편리한 은신처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은신처로 사용될 수 있는 집 근처의 나무와 식물은 잘라내세요. 대신 작은 꽃과 덤불을 선택해서 도둑이 집을 비울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은신처를 만들지 않도록 하세요. 잠금 장치가 있는 대문, 창고 또는 기타 야외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장소가 잠겨 있는지 확인하세요. 도둑은 의자와 사다리를 사용하여 창문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자를 밖에 두어서 도둑을 유혹하지 마세요. 이건 말할 필요도 없지만 차고를 잠그세요. 차고를 통해 집에 접근할 수 없더라도 도둑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귀중한 물건이 많이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고 문 오프너는 차에 두지 말고 집 안에 보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렇게 하면 도둑이 쉽게 가져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보안 코드를 사용하여 차고를 여는 경우 보안 코드를 비밀로 유지하고 이웃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차고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세요. 좋은 이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진입로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도 차고 보안에 도움이 됩니다. 요즘에는 도둑뿐만 아니라 택배 도둑도 큰 문제입니다. 작년에 미국인 7명 중 1명이 이들에게 피해를 입었어요. 바로 이때 보안 카메라가 유용합니다. 우선 보안 카메라는 범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둘째, 누군가 실제로 물건을 훔쳐간다면 보안 영상으로 범인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좋은 보안 카메라를 구입할 형편이 안 된다면 가짜 카메라를 선택하세요.
훨씬 저렴하고 집을 실제보다 더 안전하게 보이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제품을 찾고 있다면 이 상품을 고려해보세요. 깜빡이는 불빛이 포함되어 있어 진짜처럼 보이게 해요. 마지막으로 금고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영화 오션스 23과 같은 영화에 나오는 절대 열 수 없는 거대한 티타늄 금고일 필요는 없어요. 모든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도둑이 집에 침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중품을 항상 보호해야 합니다. 값비싼 보석부터 중요한 문서까지 모든 것을 더욱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만일 금고를 구입하려고 한다면 내화성 방수 기능이 있고 도둑이 들고 도망갈 수 없을 만큼 무거운지 확인하세요.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한 게 낫죠. 그렇죠?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라는 유명한 노래 아시나요? 모두가 가족을 만나러 집을 나서는 시기가 있죠. 여러분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에요. 집을 나서기 전에 집 주변을 마지막으로 둘러보고 문을 잠그고 집을 나섭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경고가 있어요. 통계적으로 대부분의 절도 사건이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특히 12월 5일, 6일, 11일, 17일, 18일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사실 크게 놀랄 일은 아니죠. 11월 말이나 12월 초가 되면 집안에 새로운 선물이 가득해지기 시작해요. 어머니를 위한 값비싼 옷걸이, 아버지를 위한 최신 기기를, 조카를 위해 자전거를 샀을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 돈도 적지 않게 들었을 텐데요. 도둑들의 눈빛이 벌써 달라지기 시작하네요. 해가 진 늦은 오후나 초저녁에 집이 가장 취약해져요. 도둑들은 퇴근 후 집에 돌아오기 전에 재빨리 행동해요. 주말 저녁은 도난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되는 시간대이기도 해요. 그리고 파티나 저녁 식사를 할 때는 늦은 시간까지 외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둑이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외출 중이라고 해서 안심할 순 없어요. 하지만 도둑에게 소지품과 행방에 대한 단서를 적게 제공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예방 조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골판지 사람들과 가짜 파티를 여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 우리는 항상 창가에 드릴을 두는 경향이 있죠. 모든 것이 더 아늑하게 느껴지고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멋지게 장식된 드릴을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매력이 있잖아요. 하지만 집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면 창가에 나무를 두는 것은 절대 금물이에요. 또한 선물들을 마침내 열 때가 되기 전까지 며칠 동안 나무 아래나 창문 근처 등의 눈에 띄는 곳에 보관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도둑이 귀중품을 빠르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창문에서 트리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절도범은 주인이 집을 비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침입할 수도 있어요. 연휴 동안 집에 있을 때나 집을 비울 때나 항상 조명을 타이머로 설정하는 것이 현명한 아이디어예요. 여행을 떠날 예정이라면 평소 집에 있을 시간에 조명을 켜둬서 집이 비어 보이지 않도록 하세요. 타이머는 단 몇 시간 동안만 방문할 경우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타이머를 설치할 수 없다면 조명을 켜둬서 집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도둑은 결국 아무도 문을 닫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지만 짧은 휴가를 떠나는 경우엔 요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불을 켜두는 데 드는 비용이 침입에 드는 비용보다 항상 저렴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와 관련해서 혹시 창문을 통과해서 집 내부로 연결되는 연장선으로 실외 조명에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중단하는 것이 좋아요. 창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도둑이 침입하기가 훨씬 쉬워질 수 있거든요. 대신 항상 배터리로 작동하는 조명을 사용할 수 있어요. 파티, 저녁 식사, 모임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려서 팔로워들에게 새 드레스가 어떤지,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적어도 이벤트가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는 집을 비워두고 도둑이 침입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알리는 것과 같으니까요. 오프라인 상태를 유지할수록 여러분과 집이 더 안전해져요. 소셜미디어 계정을 비공개로 설정해놓고 위치, 상태 등을 공유하더라도 도둑이 해커일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집 밖에 여분의 열쇠를 숨겨두면 사무실에서 열쇠를 잊어버렸거나 엘리베이터 틈에 열쇠를 떨어뜨렸을 때 유용해요. 하지만 이는 도둑들의 일을 더 쉽게 만들어줄 뿐이에요.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더라도 사람들이 열쇠를 숨기는 일반적인 장소를 빠르게 검색하면 열쇠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대신 믿을 수 있는 이웃이나 친구에게 열쇠를 맡기고 돌아올 때까지 보관하면서 가끔씩 또는 매일 집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웃이나 친구에게 집을 비우는 동안 택배를 받아줄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다면 집을 한층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 일부 온라인 주문이나 우편물은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배송업체가 매우 바쁜 연말 연시에는 더욱 그렇죠. 집에 없을 때 택배가 도착하면 배달원이 문 앞에 그냥 두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택배와 편지가 현관에 계속 쌓이면 도둑이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이 상자를 가져가도록 유도할 수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택배를 추적하고 이웃에게 언제 도착할지 알려주세요. 뿐만 아니라 신문, 잡지 또는 정구서와 같은 예정된 배달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떠나기 전에 보석, 예술품, 전자기기 등 귀중품의 사진을 찍고 모델과 일련 번호를 기록해두세요. 도둑이 집에 침입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진 않지만 실제로 침입해서 물건을 훔치는 경우 유용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컬렉션에서 뭐가 누락되었는지 알 수 있고 경찰에게 사진을 보여줄 수 있어 도난당한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도둑은 종종 사다리, 정원장비 또는 문이나 창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침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상점 도구를 찾으려고 주변을 둘러봐요. 그렇기 때문에 창고나 차고 안에 이런 물건을 안전하게 잠궈야 돼요. 그러면 도둑이 물건을 부수거나 창문으로 올라가는 방법을 알아내기가 훨씬 어려워지고 그동안 누군가 도둑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알아채서 범죄를 완료하지 않은 채 도망치게 할 수 있어요. 날씨가 더운 곳에 살고 있더라도 집에 있을 때도 사용하지 않는 방의 창문은 열어두지 마세요. 그리고 집을 나서기 전에 창문이 모두 단단히 닫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항상 창문 잠금 장치를 사용하고 방충망을 보안용으로 교체하세요. 연휴가 끝난 후에는 값비싼 선물 상자를 집 밖의 쓰레기통 근처에 쌓아두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잘못하면 절도범이 무엇을 받았는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원하는 물건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침입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돼요. 또한 도난당한 물품을 교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두 번째 침입을 시도할 수 있어요. 대신 포장을 잘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좋아요. 또는 벽난로에서 태워 집안을 아늑하고 안전하게 유지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연중 어느 때라도 침입자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은 항상 유용해요. 그리고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사용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안타깝게도 알람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지 않는 한 알람을 잘 설정해두지 않아요. 알람을 설정하는 걸 습관으로 만드세요. 침대에서 자고 있는 동안 도둑이 침입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외출할 때뿐만 아니라 들어올 때도 알람을 사용해야 돼요. 자, 목록에서 모든 예방 조치를 확인하셨나요? 좋아요. 그럼 행복하고 안전한 휴가 보내세요. 부엌 싱크대에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갑자기 아래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크게 들려요. 놀라서 문을 잠그지만 이번에는 왼쪽 어딘가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또 나네요. 소리를 내지 않게 조심하면서 까치발로 문 쪽으로 다가갔더니 집 전체가 흔들리고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겁에 질려 밖으로 뛰쳐나오다가 앞마당에서 딱 뒤돌아보니 여러분의 아름다운 집이 산산조각 난 것이 보입니다. 한때 여러분의 집이었던 잔해 더미를 걸어다니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아내보려고 하죠. 그리고 그때 그걸 보게 되었어요. 허물어져가는 잔해 위로 날아가는 거대한 곤충떼를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집 안팎에서 본 적이 있지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게 기억나요. 주의를 기울였다면 날아다니는 목수개미였단 걸 알았을 텐데 집은 오랫동안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목수개미는 날씨 조건이 충분히 좋은 늦 봄이나 초여름에만 짧게 비행해요. 그때가 짝짓기 철이거든요. 이때 집 주변에 떼지어 날아다니면서 눈에 가장 잘 띄죠. 1년 중 남은 기간 동안 구멍과 구석진 곳에 숨어 있으면서 거의 일반 개미처럼 행동해요. 그리고 거의라고 말한 건 이 개미들이 여러분에게 해로운 한 가지를 하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집을 안에서부터 먹어치우거든요. 목수개미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나무를 아주 좋아해요. 습하거나 썩은 나무가 그들의 최우선적인 선택이죠. 터널을 만들면서 더 쉽게 씹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좋고 튼튼한 나무 조각을 마주한다 해도 멈추지 않아요. 단지 좀 더 오래 씹어댈 뿐이죠. 터널 시스템이 커지면서 여왕개미가 평생 낳는 알에서 더 많은 개미가 나타나요.
그리고 몇 년 후 그 군락은 수천 아니면 수백만 마리의 개미들로 이루어지죠. 그동안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를 거고 집은 구멍이 송송 난 치즈 같아 보이겠지만요. 날아다니는 개미들이 나타나면 이미 군집이 거대한 크기로 성장했다는 것과 집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뜻해요. 아마도 여러분 집 밑에 개미 궁전이 벽에서 지붕까지 모든 나무 부분에 있을 거예요. 몇 년만 더 있으면 구조적인 피해가 너무 커져서 재앙으로 이어질 거고요. 그러니 만약 여러분 집 안에서 날아다니는 곤충떼를 본다면 당장 해충 방제를 요청하세요. 총알개미는 개미종 중 가장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크지만 동전보다 크게 자라지 않아요. 총알개미는 니카라과와 파라과이와 같은 열대우림 깊은 곳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작을 수도 있지만 무는 건 엄청 커요. 총알개미가 문 상처는 말벌이나 벌에 물린 상처보다 최대 30배 더 고통스러워요. 현지인들은 가끔 이 작은 곤충을 24시간 개미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물린 곳이 하루 종일 불편한 경험을 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죠. 불쾌한 느낌에도 불구하고 총알개미가 문 건 아주 위험하지 않으며 일주일 안에 나을 거예요. 이 개미들은 강력한 물림을 쉽게 피할 수 있게 해줄 독특한 습성을 갖고 있어요. 총알개미는 포식자들을 쫓아내기 위해 강하고 역겨운 냄새를 내뿜어요. 그러니까 열대우림을 통해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 아주 불쾌한 냄새를 맡는다면 얼른 도망가세요. 전 세계에 300여 종이 안 되는 불개미가 있어요. 그 모든 종들은 똑같이 강력하게 물어요. 이 개미는 큰 무리를 지어다니는 작은 곤충들이고 뚜렷한 밝은 갈색, 거의 붉은색을 띠어요. 불개미는 미국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고 음식에 끌려요. 초대받지 못한 소풍에 많이 쳐들어가는 경향이 있죠. 불개미에게 물리면 엄청나게 가렵지만 별로 위험하진 않아요. 물린 곳을 찬물로 씻어내면 덜 가려워지는 데에 도움이 될 거고 물린 곳은 일주일 정도 지나면 없어질 거예요. 가려움보다 더 심한 반응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의 긴급한 조언을 구해야 해요. 이제 벨벳개미는 개미가 전혀 아니에요. 날개가 없는 말벌의 일종으로 그냥 개미를 많이 닮은 것뿐이죠. 이 벌레들은 큰 군락을 형성하지 않고 보통 키 큰 풀밭에 숨어 혼자 살아요. 이 행동 때문에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소개미라고. 왜냐하면 소가 근처에서 풀을 뜯어 먹다가 벨벳개미를 밟고 그 대가로 고통스럽게 물릴 수 있거든요. 사람들도 가끔 물려요. 특히 맨발로 걸을 때요. 벨벳개미에는 독이 있지만 꿀벌보다 독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물렸을 때의 고통은 심각하죠. 그리고 이 벌레를 찌부러뜨리고 싶다면 행운을 빕니다. 이 개미는 유난히 질긴 등딱지를 갖고 있어서 다른 침을 쏘는 곤충들과 심지어 새들로부터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거든요. 흰개미는 모든 나무와 개미에게도 무서운 존재예요. 개미들이 그들의 영역을 침범할 때 흰개미는 악명 높은 더미 위로 나가 자신들이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돌려줘요. 이 곤충들은 기본적으로 눈이 멀었지만 머리에는 천연 대포가 장착되어 있어요. 적들에게 산을 뱉어서 이곳에 도착한 것보다 더 빨리 내쫓아내죠. 그 산성 물줄기에 손가락을 갖다 댈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정말 불쾌한 기분이거든요. 침 뱉는 말이 나와서 말인데 폭탄 먼지벌레들이 제일 잘해요. 이 벌레는 생김새 그 자체로도 충분히 위협적이지만 위협을 느꼈을 때 큰 펑 하는 소리를 내며 끓는 뜨거운 액체를 적들에게 뿌리거든요. 벌레의 배 안에는 2개의 물질을 보관하는 방이 있어요. 뿌리기 전에 이게 섞이면 서로 반응하면서 빠르게 뜨거워져요. 심지어 새들도 폭탄 먼지벌레의 앞길을 막는다면 큰 곤란에 처해지고 다른 동물들은 이 벌레에 대항할 기회조차 없어요. 타란툴라 호크는 아름다운 녹빛 날개와 노란 더듬이를 가진 길고 얇은 곤충이에요. 아시아, 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전역의 열대우림에서 발견되는 경향이 있죠. 혼자 사는 걸 좋아하고 땅을 파서 집을 만들어요. 만약 타란툴라 호크와 마주친다면 꼭 아주 천천히 멀리 떨어지세요. 이 곤충들은 위협을 느낄 때만 공격해요. 타란툴라 호크는 세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침을 쏘는 걸로 여겨져요. 타란툴라 호크 침의 통증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며 3분에서 4분 동안 지속돼요.
이 시간이 지나면 어떠한 긴급처치도 필요하지 않고 스스로 치유될 거예요. 옐로우 재킷은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위험한 말벌종이에요. 독특한 노란색과 검은색 패턴 때문에 이런 이름이 지어졌죠. 이 노란색은 일반 말벌보다 훨씬 밝은 눈에 띄는 네온색이에요. 옐로우 재킷은 큰 군락에 살며 나무, 덤불, 심지어 지하에 둥지를 지어요. 만약 옐로우 재킷 둥지를 발견한다면 천천히 움직이고 말벌들을 위협하거나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옐로우 재킷의 침은 절대로 기분 좋은 느낌이 아니니까요. 일본 말벌은 세계에서 가장 큰 말벌종이에요. 일본 말벌은 옐로우 재킷처럼 노란색과 검은색 줄무늬를 갖고 있어요. 벌과 말벌을 구별하는 건 크기와 모양이에요. 일본 말벌은 호박벌보다 훨씬 크고 얇으며 말벌보다 훨씬 길어요. 이 말벌들은 당연하게도 700마리까지 무리지어 여행하며 일본에 살고 있어요. 예전에 일본 말벌에 쏘여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마치 새빨간 뜨거운 부지깽이에 맞는 것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 곤충들 중 하나에 쏘일 만큼 충분히 운이 없다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고 의사를 기다리는 동안 차가운 물로 침을 씻어내세요. 아시아 자이언트 말벌은 대부분 아시아 국가에서 서식하지만 2019년 북미에서 보고되었어요. 이 괴물들은 크고 노랗고 포악해요. 자이언트 말벌을 다른 벌이나 말벌과 헷갈리는 건 불가능해요. 훨씬 크고 더 공격적이거든요. 하지만 더 최악인 점은 꿀벌보다 3배 이상 긴 침이에요. 침에는 정말 강력한 독이 있고 아시아 자이언트 말벌에 몇 번 쏘이면 큰 동물과 인간도 쓰러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침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면 이 생물들은 눈을 겨냥해 독을 뿌릴 수도 있어요. 말할 것도 없이 그건 잊을 수 없는 경험일 거예요. 인정합시다. 모든 진해는 무섭죠. 그리고 아마도 가장 끔찍한 종들 중 하나는 텍사스 빨간머리 진해일 거예요. 우선 여러분의 가장 깊고 어두운 악몽에서 기어나온 것 같으니까요. 검은 갈라진 몸, 발톱 같아 보이는 수십 개의 노란 다리, 그리고 2개의 긴 갈래가 있는 빨간 머리. 저를 총알같이 도망가게 할 만큼의 그림이죠. 이 진해들은 꽤 커서 두꺼비, 도마뱀, 그리고 가끔 쥐를 씹는 등 개걸스런 식욕을 갖고 있어요. 가끔 절박할 때는 심지어 비행 중인 박쥐를 바로 잡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론 붉은 머리 진해에는 독이 있어요. 외모에 어울리죠. 다행히도 인간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건 우리도 그렇죠. 데드볼트 도어락으로 집 도둑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도둑의 60%는 강제 무단 침입을 통해 발생하고, 도둑들은 모든 문이 잠겼을 때에도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가택 침입의 30%는 침입자가 잠기지 않은 문이나 창문을 통해 들어갑니다. 모든 가정도난 사건의 65%는 여러분이 직장에 있을 때인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침입하기 전에 경험이 많은 도둑은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대상을 감시합니다. 여러분의 스케줄과 일상을 감시하기 때문에 언제 얼마 동안 집을 비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죠. 멀리서 여러분을 관찰하면서 이런 정보를 알아냅니다. 아니면 다른 수법을 쓰기도 해요. 요즘 도둑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법 중 하나는 현관 손잡이에 실을 묶어 근처 벽이나 문틀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실은 너무 얇아서 언뜻 보면 전혀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도둑은 실을 관찰함으로써 여러분의 생활 패턴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출근할 때, 운동하러 나갈 때, 주말 휴가를 갈 때, 그리고 물론 집에 돌아올 때를 쉽게 알려줍니다. 일단 이 정보를 얻으면 완벽한 침입을 계획할 수 있어요. 경험 많은 도둑은 털기 쉬운 집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문이나 창문을 잠그지 않고 둡니다. 집을 잠그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높은 담장이나 조용한 동네라는 사실 덕분에 안전할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아니면 잠깐 가게 다녀올 거야. 고작 5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5분은 숙련된 도둑이 들어와서 귀중품을 훔쳐서 도망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보통 집은 낮에 비어 있습니다. 흔히 밤중에 도난 사건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밤 시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 있어요.
걸릴 위험이 더 높죠. 모두가 직장이나 학교에 있는 낮에 침입하는 것이 도둑에게는 훨씬 안전해요. 비싼 물건이나 사치스러운 휴가에 대한 사진과 게시물을 SNS에 꾸준히 공유한다면 어느 날 집에서 귀중품이 없어져도 놀라지 마세요. 도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줄이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정용 보안 감시 시스템보다 좋은 건 없어요. 범죄자가 경보와 작동 카메라를 발견하면 잠재적 범죄 대상 목록에서 여러분의 집을 제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놀랍게도 개조심 표지만으로도 도둑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도 진짜로 개가 있으면 더 좋겠죠? 높은 울타리와 두꺼운 관목숲이 사생활을 보호해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반대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웃들은 여러분이 뒷마당에서 뭘 하는지 볼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집을 비운 사이 수상한 사람이 집을 기웃거리는 것도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집 주변이 그렇게 외지지 않도록 개방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세요. 현관 근처에 있는 그릇에 지갑과 자동차 열쇠를 보관하나요? 물론 나가는 길에 모든 것을 가져가면 정말 편리해요. 하지만 밤중에 도둑이 집에 침입하면 귀중품을 챙겨 조용히 도망가는 일도 더욱 쉬워집니다. 밤에 자동차 열쇠와 지갑을 보관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침대 근처입니다. 안전하게 지내세요. 잠깐만요. 저 소리 들려요? 누군가가 여러분 집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올 사람도 없는데 뭐 또 이웃이 정원도구 빌려달라고 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당신은 아래층으로 내려갔는데 열쇠 구멍에서 금속 긁는 소리가 들려요. 당신은 멈춰서 두려움에 얼어붙어 버렸어요. 몇 초 후 문이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문제는 당신은 혼자 산다는 거예요. 우선 집에 누군가가 정말로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하지만 도둑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아주 조용히 확인해야 해요. 집 밖을 보고 흔적을 찾아보세요. 뭔가 수상한 게 보이나요? 집 근처에 모르는 차가 있나요? 혹시 발자국이나 창문이 깨진 흔적은요? 울타리 문이 열려 있었나요? 집 안에도 힌트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단서를 찾을 땐 조심하세요. 집에 있다는 걸 들키지 않게 해야 해요. 보통은 켜져 있는 전등이 꺼져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바닥에 전에는 없던 진흙 자국이 있을 수 있어요.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발소리나 움직임 또는 문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릴지도 몰라요. 잠깐만요. 들었나요? 누군가가 티테이블에 부딪힌 것 같은데요? 네, 진짜로 누군가가 당신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단계는 안전을 위해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완전히 나오세요. 현관문이나 뒷문 또는 심지어 창문도 괜찮아요. 만약 약간 위험하다면 도망치고 싶을 수도 있어요. 다치는 건 여러분 목숨을 잃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만약 탈출이 선택지에 없다면 어딘가에 들어가 있으세요. 침실은 대개 도둑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방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중품을 보관하는 곳이 침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침실은 피하는 게 좋아요.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다면 아무데도 없는 곳보단 침실이 나아요. 잠그고 잠든 척 하세요. 하지만 할 수 있다면 다른 곳으로 숨는 게 좋아요. 화장실은 좋은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도둑들이 별로 관심 있어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이제 조용히 있으세요. 도둑들은 아마 여러분 집에서 10분 이상 머물지 않을 겁니다. 만약 침입자가 당신이 안에 있는 걸 발견하지 못했다면 대치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하게 있는 거니까 움직이거나 소리내지 마세요. 당신이 안전하게 숨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기억하세요. 경찰에 신고할 땐 항상 위치를 먼저 알려주세요. 만약 무슨 일이 생겨서 신고를 끝낼 수 없을 경우 경찰은 최소한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알게 되죠. 만약 들키지 않고 신고를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한 침입자를 주의 깊게 연구하도록 노력하세요. 그들의 키, 체형, 걷는 모습, 머리색, 인종, 성별, 나이, 그리고 알아차릴 수 있는 다른 특별한 세부사항들을 기억하려고 하세요. 당신이 발견한 뭐든 도움이 될 거예요. 만약 밖을 보고 차를 볼 수 있다면 브랜드, 색상, 그리고 번호판을 기억해 두세요. 그런 다음 다시 기다려요. 강도가 떠나거나 경찰이 도착해서 당신을 도와줄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숨기로 선택한 장소에서 떠나지 마세요. 하지만 도둑들은 아무 집에나 가지 않아요. 그들은 눈에 띄길 싫어하니 자신들의 타겟을 아주 신중하게 고르죠. 그리고 당신은 저들이 당신을 고르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집을 열린 곳으로 만드세요. 식물이 있으면 집을 관찰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도둑들은 식물이 가장 많은 집을 고르죠. 창문과 문을 가리는 관목은 반드시 다듬도록 하세요. 1년 내내 날이 어두워지면 바로 불을 켜세요. 전부 다요. 현관 진입로, 마당, 앞마당과 뒷마당 둘 다 켜세요. 우선 이러면 주변이 더 잘 보일 테니까 도둑들은 되도록이면 피할 거예요. 둘째, 집에 누군가가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도둑들은 침입할 때 누군가가 있길 원하지 않겠죠. 모든 문과 창문을 잠그세요. 사람들은 욕실 창문 닫는 것을 잊어버리는데 도둑들도 그걸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절대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어야 해요. 열쇠를 잊어버렸을 경우를 대비해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스런 방법을 남기지 마세요. 당신이 그 방법을 알면 도둑도 알 거예요. 만약 집에 나무가 너무 가까이 있다면 나뭇가지를 잘라서 그걸 타고 올라와 창문으로 들어오는 걸 불가능하게 만드세요. 모든 도구와 창고 사다리는 잠긴 차고에 보관하세요. 쓰지 않을 때 절대로 주변에 아무 데나 놓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집에 침입하는 데 쓰일 수 있으니까요. 집 밖에 아무 곳에도 여분의 열쇠를 숨겨두지 마세요. 당신이 믿는 이웃에게 열쇠를 주는 게 나아요. 새 집이나 아파트로 이사할 때 가능하면 자물쇠를 바꾸세요. 문이 현대적이고 튼튼하게 보이도록 하세요. 부수기 쉬운 오래되고 낡은 문은 도둑들을 끌어들이기 쉬워요. 서류 복사본이나 불필요한 영수증을 그냥 아무렇게나 버리지 마세요. 도둑들은 당신에 대해 더 알기 위해 쓰레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 문서를 버리기 전에 아주 작은 조각들로 잘게 찢으세요. 신형 플라즈마 TV, 비싼 폰, 노트북이나 금시계 상자를 집 근처에 두지 마세요. 당신이 부유하다는 걸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아요. 집 번호가 눈에 띄게 표시되어 있고 쉽게 알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렇게 하면 경찰이나 다른 인력이 집을 훨씬 더 빨리 찾을 수 있죠.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도 당신의 집이 도둑들의 목표가 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어요. 카메라는 모든 일이 일어난 후 도둑을 찾을 때 도움은 되지만 막상 일이 일어나는 걸 방지할 수는 없으니까요. 많은 강도 사건들은 사람들이 휴가 떠났을 때 일어나요. 그러니 도둑들이 당신이 오랫동안 집에 없을 거란 걸 알아채지 못하게 해야 해요. 떠날 때 실제로 집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세요. 이웃에게 떠난다고 알려주세요. 이웃에게 집을 감시하고 수시로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집에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둑들은 종종 우편물을 확인해요. 만약 우체통이 꽉 차 있다면 지금 그곳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이웃에게 우편물을 가져와 달라고 하고 광고물과 신문을 현관에서 치워달라고 요청하세요. 도둑들은 또 집에 흔적을 남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플라스틱 병에서 얇게 잘라낸 가느다란 조각을 출입구에 놔둘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 머물게 되면 이것들이 도둑에게 집에 아무도 없다는 걸 알려주게 되죠. 그러니 이웃에게도 이런 것들을 확인해달라고 하세요. 이웃에게 가끔 집 앞에 차를 세워달라고 부탁하세요. 이렇게 하면 손님이 있다는 인상을 줄 거예요. 그래도 며칠 동안 집이 조용하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분명해지죠. 하루에 2-3시간씩 켜지게 조명, 라디오 또는 TV 타이머를 설정할 수 있어요. 만약 오랫동안 떠나 있을 거면 잔디를 자르고 물을 주거나 집 앞에 있는 눈을 삽으로 치울 수 있게 준비해주세요. 휴가를 가 있는 동안 거기서 찍은 사진을 포스팅하지 않는 게 좋아요. 도둑들은 소셜미디어를 감시하면서 조사를 해요. 개인 계정이 있어도 도둑은 기술에 능통한 범죄자들과 협력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들은 부자들의 계정에 침입해서 휴가를 언제 떠나는지 알아내서 강도들에게 알려주죠. 하지만 누군가가 당신의 집에 침입하기 전에 그들은 잠시 지켜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언제 집에 있고 언제 집에 없는지 알고 싶어 하죠. 만약 이상한 전화를 많이 받게 되면 하루 중 몇 시에 외출하는지 확인하는 신호일 수 있어요. 만약 전등 센서가 오작동하기 시작하면 즉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이게 늘 전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도둑들이 전기선을 끄는 걸 수도 있어요. 문을 조심하세요. 잠금 장치에 흠집이 있거나 열쇠로 문을 열기가 어려워진다면 누군가가 집에 침입하려 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잠금 장치를 당장 교체하세요. 침입은 문 두드리는 것부터 시작돼요. 만약 그때 집에 있다면 겁을 줘서 쫓아내는 대답을 하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해요. 집에 혼자가 아닌 척을 항상 하세요. 이렇게 외쳐도 돼요. 누가 문 좀 열어줄래?
아이들에게 절대로 문을 열려고 한다거나 혼자서 문을 열려고 하면 안 된다고 알려주세요. 도둑들의 암호를 해독해 봅시다. 문손잡이의 테이프 또는 자동차 본넷 위에 치즈 조각, 기타 많은 것들이 여러분이 사기꾼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강도들은 무작위로 집을 골라 강도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종종 행동을 취하기 전에 집을 감시할 거예요. 집과 그 보안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죠. 집, 차고 문, 우체통 또는 창고에 표시를 남겨요. 이런 표시들을 알고 그게 뭘 상징하는지 알면 나쁜 사람들로부터 집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을 거예요. 원이 그려진 게 보인다면 도둑들 눈에 여러분의 집을 터는 건 식은 죽 먹기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가정 보안 시스템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빗장 쳐진 원은 진입을 피하란 뜻이에요. 아마도 그 집에는 첨단 경보기, CCTV 카메라 또는 개가 있을 거예요. 사다리 같은 선은 집 안에 귀중품이 보이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집에 훔칠 만한 물건이 있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쓰레기에 M자를 뿌려놨으면 아침에는 비었다는 뜻이고 N자는 밤에 비었다는 걸 의미해요. 경찰은 이 암호에 대한 경고를 내렸지만 이런 표시 중 일부는 사실 도로 작업자들이 지역 배관 등에 대해 의사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아무런 악의가 없는 메시지라는 걸 기억하세요. 만약 키 범핑에 대한 증거를 본다면 집에 들어가지 마세요. 키 범핑은 강도들이 핀보다 무거운 금속으로 만들어진 비슷한 열쇠를 이용해 자물쇠 안쪽에 있는 핀을 깎아 내리는 기술이에요. 게다가 이 경우에 피해자들은 보험을 청구하는 동안 몇 가지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술은 잠금 장치 외부에 강제 침입의 흔적이 남지 않을 수 있거든요. 강도를 당했는데 보험회사에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악몽 같은데요. 자물쇠 따기는 덜 확실한 기술이에요. 이건 자물쇠 주변에 가벼운 긁힌 자국과 같이 문손잡이의 흔적을 남깁니다. 하지만 진짜 흔적은 자물쇠 안쪽 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움푹 패여 있을 거예요. 문손잡이에 심한 긁힌 자국이나 표시가 있는 건 누군가가 집에 들어왔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어요. 도둑들은 가끔 자물쇠의 핀을 부러뜨리기 위해 드라이버를 사용해요. 깊은 흠집, 자국 또는 열쇠 구멍의 확대가 보인다면 안으로 들어갈 때 조심하세요. 도둑들은 문손잡이에 테이프를 붙이기도 하는데 되게 투명한 테이프예요. 테이프가 하루 정도 지난 후에도 여전히 거기에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불법 거주자들은 문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자리를 비우고 없을 거라고 믿을 거예요. 이 전략은 더블린에서 놀라울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경찰은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갖고 테이프를 본 후에는 즉시 제거하라고 경고했죠. 이 표시 중 일부는 개 도둑들이 여러분 집에 금액적으로 훔칠 가치가 있는 품종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 남긴 거예요. 아마도 빨간 분필 표시는 큰 개들을 위한 것이고 노란색과 분홍색 표시는 중간 크기와 작은 개들을 의미할 거예요. 경찰들은 개 주인들에게 소유지 주변을 잘 살피고 그런 경우가 생기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충고해요.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을 산책시킬 때 각별히 주의하세요. 집에서 안전하게 있는 비결 중 하나는 보안을 잘 유지하고 재산을 잘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현관문 잠금 장치가 여전히 반응은 하지만 느리게 작동하는 경우 도난 시도의 징후일 수 있어요. 이건 취약점 방법이라는 전술 때문일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둑들은 자물쇠를 약하게 만들어요.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고 도구나 물체를 사용해 잠금쇠를 악화시켜요. 여러분은 자물쇠가 낡았다고 생각하고 자물쇠 수리공을 부르는 걸 미룰 수도 있지만 그건 큰 실수일 거예요. 비슷한 예로 키가 잠금 내부에서 천천히 돌아갈 수 있어요. 안으로 돌리기 더 힘들다면 이건 보통 침입 시도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도 여러분이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경고 신호일 거예요. 심지어 보안 자물쇠도 침입에 취약해요. 캐나다 처칠에서는 현지인들이 차 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도둑들을 초대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잠재적인 북극곰의 공격에서 살아남기 위한 거예요. 이 마을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북극곰이 살고 있어요. 한 주민이 북극곰과 마주쳤고 다른 사람의 차가 근처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차 안으로 재빨리 대피할 수 있겠죠.
지갑 소매치기로부터 피할 수 있는 몇 가지 안전 팁을 배워볼까요? 우선 어깨에 숄더백을 매지 마세요. 네, 알아요. 그 가방이 그러려고 디자인된 거긴 하지만 도둑이 여러분의 가방을 더 쉽게 가져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작은 클러치 타입의 핸드백을 팔 밑에 갖고 다니는 게 더 안전해요. 다른 사람과 쇼핑하는 게 혼자 쇼핑하는 것보다 안전해요. 쇼핑하는 날이든 평소든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다니거나 같은 지갑에 신용카드를 다 넣어 다니지 마세요. 그날 필요한 것만 갖고 다니세요. 여러분은 뭐 잠깐인데 하고 생각하겠지만 쇼핑카트나 카운터에 지갑을 두지 마세요. 그리고 사기꾼 문제도 있죠. 나는 사기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사기꾼들에게 더 잘 속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사기꾼들은 다양한 배경, 연령, 수입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하고 있을 때 혀를 찌를 수 있어요. 그들은 새로운 기술,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해 여러분의 돈이나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분을 낚으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사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의심스러울 정도로 좋다면 사기라는 걸 명심하세요. 둘째로 잘 알려진 회사를 언급하더라도 원격 액세스를 요청하는 전화에 응답하지 마세요. 사기꾼들은 종종 문제를 고치거나 무료 업그레이드를 설치하기 위해 컴퓨터를 켜라고 요청해요. 이건 사실 여러분의 암호와 개인정보를 얻어내는 바이러스예요. 마지막으로 비정상적인 결제 요청에 주의하세요. 사기꾼들은 종종 사전에 설치해둔 직불카드, 기프트카드 또는 아이튠즈 카드와 같은 비정상적인 결제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동차 도둑과 치즈 한 조각, 무슨 연관이 있죠? 여러분이 차로 걸어갔다가 엔진 뚜껑에 녹은 치즈를 봤다고 상상해보세요. 처음에는 무슨 일종의 장난일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치즈를 닦기 시작할 거예요. 자연스럽게도 뜨거운 태양 아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주위를 잘 살펴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멀리서 지켜보고 때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도둑은 여러분이 조수석 근처에 치즈를 청소하느라고 바쁠 동안 운전석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차에 뛰어들어 도망칠 수 있어요. 차에 스페어키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일부 차량에는 발렛키가 사용설명서 밑이나 트렁크의 공구 키트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차에 스페어키가 있다면 당장 꺼내세요. 만약 그게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 도둑도 알 거예요. 게다가 스페어키를 위한 완벽한 은신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동차 도둑들은 어딜 봐야 하는지 다 알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스페어키를 범퍼 밑이나 바닥 매트 밑에 숨겨요. 도둑들도 일상적으로 그곳을 확인하고요. 자동차 도둑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지금이 자동차 절도범들의 습관과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기 좋은 때인 것 같아요. 그들은 집 앞이나 차도와 같이 넓고 눈에 잘 띄는 장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파트 건물, 간이 차고 그리고 지하주차장 같이 어둡고 외진 곳이 더 조용하기 때문에 도둑들에게 더 매력적일 거예요. 누가 오면 들을 수 있거든요. VIN이라고도 하는 차량 식별 번호라는 걸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건 밖에 있는 모든 차의 고유 번호예요. 차창에 차량 식별 번호를 새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시장에서 여러분의 자동차 부품의 가치가 떨어져요. 게다가 차창을 바꾸는 건 꽤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기꾼들은 이런 차는 피하려고 해요. 전반적으로 도둑을 끌어들이는 쉬운 대상이 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실제 이야기가 있나요? 징그러운 얘기 해드릴까요? 마침 잘 오셨어요.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봄맞이 대청소 시간이군요. 흥겨운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집안을 걸어다니다가 희미한 웅웅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멈춰서서 귀를 기울여요. 다시 들려요. 부엌의 벽 뒤에서 소리가 나요. 가까이 다가가자 벽에 어제까지만 해도 없었던 갈색 반점이 보여요. 그 지점에 손을 댔더니 정말 끔찍해요. 손가락이 석고판 안으로 쑥 들어가고 화가 난 말벌떼가 웅웅거리면서 구름처럼 구멍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말벌들은 둥지를 공격한 여러분 뒤를 쫓아가요. 충분히 멀리 도망치자 웅웅거리는 구름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여러분의 집이 아니라 말벌들의 집이 된 것 같아요. 영화 속 이야기 같지만 사실 말벌들은 집안에 둥지를 짓습니다. 특히 나무집에요.
말벌은 어둡고 밀폐된 공간을 선호하기 때문에 나무 속 빈 공간, 퇴비 상자, 헛간 또는 다락방에 둥지를 만들 수도 있어요. 아마도 가장 나쁜 점은 너무 늦을 때까지 집 안에 있는 말벌떼를 알아채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봄에 여왕 말벌은 새로운 집을 찾아 이동하고 알을 낳습니다. 만약 여왕 말벌이 여러분의 집을 마음에 들어 한다면 아늑하고 어두운 구석으로 기어들어가서 숨어 있을 거예요. 약 일주일 안에 첫 아기 말벌들이 태어날 거예요. 그리고 공간이 너무 좁아지면 자라나는 군체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나무로 된 부분을 갉아먹기 시작해요. 하지만 말벌 둥지의 존재를 알아차리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말벌은 페로몬을 남기고 떠나기 때문에 매년 같은 장소로 돌아온다고 해요. 그 서식지는 해마다 성장해요. 말벌은 편안하게 지내면서 나무 판자와 심지어 석고보드까지 씹어먹고 그동안 여러분은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을지도 몰라요. 만약 벽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면 오래 기다리지 말고 해충 방제 전문가를 부르세요. 그것은 그 군집이 문제를 일으킬 만큼 이미 충분히 크다는 뜻이에요. 최악의 경우 그때쯤이면 집안이 말벌로 가득 찰지도 몰라요. 말벌이 있다는 가장 명백한 마지막 징후는 벽에 갈색 반점이나 줄무늬가 보일 때입니다. 이것은 말벌들이 이미 여러분에게 매우 가까이 있고 생활공간 안으로 침입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뜻이에요. 말벌은 석고보드를 쉽게 갉아먹을 수 있고 여러분은 밤이나 저녁을 먹는 동안 예상치 못한 손님을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말벌은 아마도 집에 들끓을 수 있는 해충 중 최악일 거예요. 여러분의 거주지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영역을 보호하는데 매우 민감해요. 만약 말벌이 벽 사이의 공간을 벗어나 집으로 침입한다면 즉시 여러분을 침입자로 여기고 공격할 거예요. 너무 무례하죠? 그리고 말벌의 침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돼요. 특히 알레르기가 있다면요. 사람들의 집안에 살 수 있는 수많은 종류의 말벌이 있지만 아마도 가장 악랄한 말벌은 옐로 재킷일 거예요. 뚜렷한 밝은 노란색과 검은 줄무늬의 몸을 가지고 있고 다른 말벌보다 크고 침은 훨씬 더 불쾌해요. 여기에 그들의 타고난 공격성을 더하면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날아다니는 곤충이 됩니다. 만약 말벌 습격에 어떤 징후를 발견하거든 직접 조치를 취하지 말고 꼭 전문가를 부르세요. 살충제와 같은 강력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으며 게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른다면 득보다 실이 될 수 있어요. 집안의 모든 해충을 없애려면 기술과 지식이 필요하고 말벌 한두 마리, 특히 여왕벌이 남게 되면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말벌보다 눈에 잘 뜨이지는 않지만 그에 못지않게 위험하고 집에서 절대 발견하고 싶지 않은 또 하나의 벌레는 목재 해충입니다. 수십 종의 다양한 종이 있고 어떤 종들은 그저 성가신 것에 지나지 않지만 다른 종들은 상당히 파괴적이에요. 목재 해충은 나무에 구멍을 뚫어 먹습니다. 이 벌레들이 알을 낳을 준비가 되면 주위에 많은 목재가 있는 아늑한 장소를 찾아 그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예를 들면 집 마룻바닥 아래요. 부화한 배고픈 유충들은 자상한 엄마가 놓아둔 맛있는 나무를 먹기 시작해요. 거의 24시간 내내 먹을 수 있고 마침내 다 자라서 바깥 세상을 탐험할 준비가 되었을 때가 돼서야 멈춥니다. 그러면 살고 있던 나무 물품에 작은 출구구멍을 남겨요. 위험한 것은 이 벌레들이 말벌과는 반대로 조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끼는 장식장을 다 갉아먹을 때까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벌레가 집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첫 번째 징후는 출구구멍입니다. 이미 내부에 손상을 입혔다는 것을 의미하죠. 대부분의 목재 해충 종들은 출구구멍을 제외하고는 여러분의 주거지에 큰 해를 끼치지 않지만 일부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유럽집 목재 해충이 알을 낳기로 결정한다면 오래된 집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어요. 비록 이 벌레들이 새 집에 주로 사용되는 나무를 먹는 것을 더 좋아하지만 오래된 집에도 둥지를 틀 수 있어요. 그리고 유럽집 목재 해충이 최대 2cm로 꽤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출구구멍도 꽤 크고 눈에 띕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퀸즐랜드 소나무 딱정벌레와 같은 다른 벌레들은 종종 더 오래된 집을 갉아먹어서 구조를 완전히 손상시킵니다. 만약 집에 이 벌레가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해충 방제 전문가를 부르는 거예요.
유일하게 좋은 소식은 이 벌레는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죠. 이번에 소개할 벌레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집을 먹지는 않지만 여전히 집 안에 있다는 것이 불쾌하고 위험해요. 모두 잘 알고 있는 벌레예요. 바퀴벌레죠? 만약 집에서 한 마리를 봤다면 나쁜 소식이 있어요. 이미 수십 마리, 어쩌면 수백 마리의 해충들이 집에 기어다니고 있을 거예요. 바퀴벌레는 야행성 동물이고 여러분이 야식을 먹으러 나올 때 부엌에서 한두 마리 보게 되는 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대낮에 출몰한다는 건 식민지가 이미 포화 상태여서 일부 구성원들이 절망적이라는 의미예요. 그런 경우에는 빨리 해충 방제 전문가를 부르는 게 좋을 거예요. 바퀴벌레는 많은 음식, 물, 습한 환경에서 살기를 선호해요. 이건 사람들이 사는 낡은 집과 일치해요. 바퀴벌레가 숨고 번성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고 사람들은 해충이 필요로 하는 모든 음식과 물을 제공하죠. 바퀴벌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고기, 전분, 그리고 달콤한 것이지만 쓰레기통이나 찬장을 뒤지는 것도 꺼리지 않아요. 벽이나 가구를 갉아먹지는 않아서 그런 점에서 무해합니다. 하지만 바퀴벌레는 온갖 위험한 세균을 옮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바퀴벌레가 뒤적인 설탕 그릇에 있는 설탕을 차에 넣어 마시면 뭔가 나쁜 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집에 바퀴벌레가 더 많을수록 이 가능성은 더 높아지죠. 바퀴벌레의 침입을 알아채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될 게 냄새예요. 바퀴벌레는 집에서 기름지고 곰팡이 냄새가 나게 만들고 공기 중으로 악취 물질을 내뿜습니다. 냄새가 강할수록 해충이 더 많기 때문에 바퀴벌레를 한 마리도 못 봤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를 부르세요. 집에 바퀴벌레가 있다는 훨씬 더 확실한 징후는 집에서 바퀴벌레가 벗은 허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바퀴벌레는 키틴질 껍질을 가지고 있는데 자라면서 이것을 교체합니다. 그래서 이런 껍질을 발견한다면 적어도 어딘가에 바퀴벌레 가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이미 전체 식민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바퀴벌레를 직접 눈으로 보는 것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 다 자란 바퀴벌레를 발견한다면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에요. 바퀴벌레는 습관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장소를 찾아 이동해요. 그래서 밤에 다 자란 바퀴벌레를 발견한다면 아직 가족으로 발달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엌에 들어가서 하나 이상의 더 작은 바퀴벌레를 발견한다면 운이 나빠요. 그건 그 바퀴벌레의 부모는 물론 형제자매까지 집안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비록 부엌이 바퀴벌레에게 가장 매력적인 장소이기는 하지만 샤워를 하는 동안 욕실에서 발견할 수도 있어요. 바퀴벌레는 비누를 갉아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따뜻하고 촉촉한 욕실에 기어 들어가는 건 놀랄 일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게 정말 징그러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께 전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공공장소에서도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가장 든든한 조수 같은 존재예요. 하지만 가끔씩 예상치 못한 놀라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도 있어요. 4바퀴 달린 친구에게 다가갔는데 와이퍼 아래에서 전단지가 여러분을 조롱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아니면 앞유리에 주목하게 만드는 주차 위반 딱지가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 경험해 보셨죠? 여기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팁을 준비했으니 핸들 꽉 잡으세요. 정말 놀라실 거예요. 차에 관련 없는 물건이 보이면 맨손으로 떼어내지 마세요. 궁금하신가요? 아시다시피 경찰은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단순히 과속 운전자를 잡거나 교통규칙을 단속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아 최신 트릭을 공개할게요. 버지니아주 알링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알링턴 당국은 최근 운전석 에어백 도난이 급증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 조명이 밝은 곳에 주차하고 차량을 잠그고 귀중품을 잘 보관하고 핸들 잠금 장치를 설치하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일부 차량 절도범들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차량 내부를 들여다보는 새로운 초능력을 발견하기도 했어요. 마치 엑스레이 투시력처럼요. 이 교활한 사람들은 사진을 찍지 않고도 차 유리창의 프라이버시 틴트를 피해 귀중품을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요즘 스마트폰은 참 대단하죠? 이에 대해 당국은 보이지 않게 숨겨두세요 캠페인을 시작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귀중품을 눈에 띄지 않게 치우거나 최소한 숨겨두라고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더 있어요. 경찰관들은 차량 주변에 숨어있는 새로운 위협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낙엽, 쓰레기, 전단지가 우리가 사랑하는 차량에 묻어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보통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차량을 간단히 청소한 후 출발합니다.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쓰레기를 줍기 위해서라도 맨손으로 손을 뻗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해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요? 텍사스 휴스턴에서 벌어진 한 사건을 살펴볼게요. 한 여성이 지역 식당에서 생일을 축하하고 차로 돌아갔는데 차 문 손잡이에서 냅킨이 끼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버린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냅킨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의심스럽게 놓인 냅킨을 만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손끝에 따끔거림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새 팔 전체가 따끔거림을 느끼기 시작했고 약간 마비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지럽고 숨쉬기조차 힘들어졌죠. 그녀의 남편은 곧바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성은 기괴한 건강 롤러코스터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간을 다투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6시간 30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후 의사들은 마침내 알 수 없는 물질에 의한 급성 중독이라는 진단을 내렸죠. 이 여성의 체내에는 극소량의 물질만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물질의 정체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극소량으로도 놀이공원에서 가장 위험한 놀이기구를 탄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에 충분했어요. 그 냅킨이 손 전체에 감겼다고 상상해보세요. 으악! 의사 중 한 명이 냅킨 사건은 그녀의 차를 노린 납치 시도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잠깐, 뭐라고요? 냅킨과 차문을 이용한 납치라고요? 저예상 코미디 영화의 엉터리 대본 같아요. 하지만 여기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 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 경찰청은 자동차 문과 냅킨을 이용한 유사한 사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천재적인 장난꾸러기가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은 것 같네요. 적어도 아직은요. 그러나 여성의 경험과 증상이 다른 중독 사례와 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물론 운전자와 차량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많은 전략이 있습니다. 주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최적의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주차 전문가들이 주차를 잘하고 성가신 도둑을 막을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운이 좋게도 차고가 있다면 소중한 차량을 항상 차고에 주차하세요. 하지만 외출 시에는 조명이 밝고 탁 트인 곳에 주차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의 차량이 눈에 잘 띄기를 바라지 나쁜 짓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음지에 있는 걸 바라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전직 도둑의 입에서 나온 멋진 조언 한마디를 소개할게요. 이 사람은 요령을 잘 알고 있어요. 주차할 때는 바퀴를 연속적으로 돌리세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가신 침입자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침입자는 도망치기 위해 운전기술을 발휘해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요. 보너스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파크마크 기준을 충족하는 주차장을 찾아보세요. 이러한 주차장은 경찰의 위험도 평가를 통과한 곳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팁을 활용하면 금방 전문가처럼 주차할 수 있어요. 요즘에도 도둑이 여러분의 차량에 손을 댈 수 있는 교묘한 방법이 여전히 존재하며 그 방법에는 열쇠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을 대비하는 게 좋겠죠? 우선 열쇠를 잘 보관하세요. 집에 있을 때는 도둑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하세요. 도둑이 문구멍을 통해 막대기와 갈고리로 낚시 게임을 하며 열쇠를 낚아채는 걸 원치 않을 테니까요. 이제 키리스 엔트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근처에서 키를 흔들면 저절로 잠금이 해제되는 멋진 자동차를 아시죠? 키의 버튼을 눌러야만 차문을 열 수 있다면 그건 키리스 엔트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도 다룰 거예요. 바쁘게 할 일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교활한 도둑이 작은 장치를 들고 나타납니다. 이 교묘한 장치는 자동차 키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속여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잠금을 해제합니다. 심지어 시동을 걸고 여러분의 차량과 함께 석양 속으로 떠날 수도 있어요. 믿기 어렵겠지만 이 성가신 도둑은 자동차 키에서 몇 미터만 떨어져 있으면 신호를 포착할 수 있어요. 즉 자동차 키가 집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어도 도둑들은 마법을 부릴 수 있죠. 키리스 엔트리 차량을 요새처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 있을 때는 소중한 열쇠 및 여분의 열쇠를 차량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보관하세요. 차폐 파우치나 멋진 디자인의 패러데이 백에 넣어 신호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차단하세요. 신호 냄새를 맡는 교활한 도둑으로부터 열쇠를 보호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아늑한 보호막을 씌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전문가 팁을 알려드리자면 중고차를 가족으로 입양하기로 한 경우 자동차 키를 약간 개조해보세요. 키를 다시 프로그래밍하면 이전 주인이 남긴 오래된 신호나 몰래 숨겨둔 흔적을 깨끗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항상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재미없는 주제도 다뤄야 합니다. 불법 견인 트럭이죠. 이 교활한 도둑들은 길거리에서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동차를 빼앗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은 주차장 해적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팁이에요. 먼저 견인 차량 직원이 조금 수상해 보이는지 잘 살펴보세요. 트럭에 화려한 로고가 없거나 멋진 유니폼을 입는 것을 잊어버린 직원들을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신고하세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틀렸고 오해한 거면 어떡하지? 선의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 오해로 판명되더라도 그 누구도 여러분을 비난해선 안 됩니다.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한 게 낫죠? 첫 번째 흰머리를 발견했고 그것을 뽑아 기념품으로 간직하고 싶어요. 하지만 만물 박사 할머니가 못하게 말리십니다. 그 자리에서 두 가닥의 흰머리가 날 거라고 하시면서요. 이건 오랫동안 널리 퍼져 있던 속설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머리카락을 뽑을 때 모낭은 여전히 원래 있던 곳에 그대로 있고 곧 대체물을 생산할 거예요. 하지만 2배로 늘어나는 초능력은 없기 때문에 한 가닥의 흰머리가 다시 나올 거예요. 새로 난 머리카락은 심지어 더 진한 색일 수도 있는데 이번에 모낭에서 또 다른 색소가 생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뽑는다면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유기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면 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가요? 전화기가 정전기를 일으켜 비극을 일으킨 사례는 단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어요. 주유소의 모든 휴대폰 금지 표지판은 예방책입니다. 전자재료는 정전기를 일으키고 위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유소에서 환영받지 못해요. 게다가 운전할 때 100%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연료를 주입하는 동안 통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차에 펌프를 꽂은 채 운전하는 것과 같은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바이럴 비디오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차 문 손잡이에 묶인 철사를 보거든 즉시 경찰을 불러야 한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납치범들은 주의를 딴 데로 돌리기 위해 이 속임수를 사용하고 여러분을 노린다고 해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납치된 사례는 공식적으로 기록된 바가 없어요. 이 도시괴담은 2015년 페이스북 게시물에 나왔는데 이 게시물은 철사 트릭을 언급했고 그것이 나온 직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어요. 하지만 그 소문은 이어졌고 계속해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신을 돌보고 도로에서 안전할 수 있게 해주는 몇 가지 간단한 규칙을 따르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호신술을 배우고 밝은 곳에 주차하고 차에 타기 전에 항상 의심스러운 것과 사람들을 둘러보는 건 좋아요. 또한 많은 유사한 신화와 도시괴담은 그저 관심을 끌고 좋아요와 공유를 얻기 위해 만들어진다는 걸 기억하세요. 커피에 흑설탕을 첨가한다면 백설탕보다 더 건강에 좋다고 확신하나요?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흑설탕은 약간의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양이 너무 적어서 건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백설탕과 같은 양의 칼로리와 영양가를 가지고 있어요. 유일한 차이점은 색상, 맛, 제조 공정이에요. 흑설탕은 그렇게 많은 화학적 처리를 거치지 않아요. 따라서 칼로리를 줄이려고 한다면 어떤 종류의 설탕을 첨가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스누즈 버튼을 누르면 추가로 10분의 수면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난 것을 미루는 것은 기분이 좋지만 스누즈 버튼은 추가적인 휴식을 제공하는 대신에 여러분을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사람마다 일정에 맞춰 달라지는 자신만의 생물학적 수면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잠에서 깼다가 즉시 다시 잠들면 뇌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2번째 혹은 5번째로 알람이 울릴 때 일어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스누즈 버튼은 고품질의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널리 퍼진 수면 신화는 매일 밤 자신도 모르게 8마리의 거미를 삼킨다는 것입니다. 걱정 마세요.
거미를 전혀 삼키지 않아요. 거미에게 사람은 거인, 아니 오히려 풍경 속의 산처럼 보입니다. 잠자는 동안 내는 숨소리나 심장박동 소리와 같은 모든 소리도 거미에게는 매우 무서워요. 그래서 거미가 원하는 것은 가능한 한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신화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보는 모든 것을 쉽게 믿는다고 언급한 잡지 기사 이후 세계적으로 퍼졌습니다. 글쎄요, 결국 그 기사가 옳았네요. 점심 식사 후에 수영을 하기 위해 30분 이상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이 신화는 1908년 보이스카우트 핸드북에 발표된 규칙이었기 때문에 한 세기 이상 동안 존재해왔어요. 음식을 먹은 후 90분 이내에 수영을 하면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죠. 많은 사람들이 소화가 근육에서 위로 혈류를 전환시키기 때문에 수영이 위로 흐르는 혈류를 막고 경련을 일으키고 심지어 익사하게 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여분의 혈액은 위로 가지만 팔이나 다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음식은 여분의 에너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영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물을 섭취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이아몬드가 비싼 건 매우 희귀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죠.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희귀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루비, 에메랄드, 사파이어가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희귀하고 훨씬 더 비쌉니다. 과학자들은 심지어 인공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방법을 발견했고 그 생산을 다소 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꺼이 지불하는 다이아몬드의 비싼 가격은 100년도 더 된 매우 성공적인 마케팅 캠페인의 결과입니다. 다이아몬드를 채굴하고 판매한 회사는 다이아몬드에 대한 신화를 전 세계에 퍼뜨렸어요. 그들은 다이아몬드가 너무 희귀해서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게다가 다이아몬드를 사랑과 약혼의 상징으로 만들었어요. 영화는 모든 공룡이 거대하고 위험한 도마뱀이라고 믿게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종의 공룡들이 있습니다. 일부는 고양이나 골든 리트리버보다 크지 않았어요. 작은 종들이 큰 종들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티라노사우루스와 같은 몇몇 공룡들은 심지어 깃털로 덮여 있었어요. 특히 초기 단계에서 말이죠. 바닷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지다가 빛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물 색깔은 표면에서의 가까운 청록색에서 더 진한 파란색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는 인디고 블루와 완전한 블랙으로 바뀝니다. 햇빛은 깊은 물속을 약하게 투과해요. 엄밀히 말하면 975m 아래에서는 공식적으로 빛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저 아래에는 다른 종류의 빛이 있어요. 파란색과 초록색 발광입니다. 루시페라제라고 불리는 효소 덕분에 빛이 발생해요. 그것은 고에너지 분자를 분해하고 박테리아와 심해어의 몸에서 광자를 생성합니다. 여름이 더운 건 지구가 태양에 가까워지기 때문이고 겨울이 추운 건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보여요. 하지만 이것은 또 하나의 흔한 오해입니다. 북반구가 여름일 때 지구는 사실 태양에 더 가깝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죠. 지구는 7월 중에는 태양으로부터 가장 먼 지점에 있고 1월 중에는 가장 가까운 지점에 있습니다. 여름이 더운 건 지구의 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궤도를 도는 동안 지구의 기울기는 각도가 더 가파르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우리에게 더 직접적으로 부딪히게 합니다. 소행성 때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그곳을 여행을 한다면 서로 부딪히는 촘촘한 바위들의 혼란스러운 지역을 통과하게 되지 않을 거예요. 소행성대는 태양으로부터 3억에서 4억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입니다. 매우 고립되고 많은 공간이 있는 외딴 공간이에요. 만약 소행성대에서 소행성들을 모두 끌어낸다면 우리 달의 약 4% 정도의 질량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이 하나의 소행성이 다른 소행성과 충돌하는 것을 볼 때 정말로 흥분하는 거예요. 우주는 그렇게 다사다난하지 않습니다. 주차된 차에서 치즈 한 조각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스꽝스럽지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일 수 있어요. 한 여성이 온라인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아이에게서 장난을 당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차 청소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로 결정했죠. 하지만 두 여성은 녹은 치즈를 제거하기 시작하면서 주차 공간 두 곳 아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흰색 밴 한 대가 도착하는 걸 본 거예요.
그 안에는 한 무리의 남자들이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켜보는 게 불편했지만 이들은 혼자 있는 게 아니어서 차 청소를 끝내기로 결심했어요. 뜨거운 햇볕에 이미 녹아버린 치즈를 긁어내는데 거의 1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터리범의 수법이 아닌지 궁금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 안에 엉망진창을 치우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소지품을 주시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는 의심스러운 사람이 다가오는 걸 제때 보지 못할 텐데 납치해 가려는 전략이었다면 어떨까요? 그녀는 차에 치즈 조각이 보이면 그냥 두라고 조언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집에서 치즈를 닦아내는 거예요. 또는 가까운 세차장에 차량을 가져가세요. 세차장에서는 페인트를 손상시키지 않고 치즈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치즈 조각은 단순한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상력이 더 뛰어난 사기도 있어요. 앞유리에 옷 조각이 붙어 있거나 와이퍼 블레이드 사이에 끼어 있는 걸 발견했다면 서둘러 제거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를 빼앗는 동안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한 한 빨리 차를 몰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거예요. 조명이 밝고 인적이 드문 곳이어야 해요. 그런 다음 차에 놓인 물건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와이퍼 아래에서 돈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같은 의도로 그곳에 놓여 있었을 거예요. 다음은 일부 사람들이 차를 빼앗길 확률을 낮추기 위해 하는 방법이에요. 주차할 때 타이어를 연석 쪽으로 돌리세요. 자동차 바퀴가 그런 위치에 있으면 도둑이 차량을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면 차를 이동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도난의 초점이 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또 다른 여성은 언젠가 자동차 문 손잡이 밑에서 냅킨을 발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녀는 냅킨을 치우고 하루를 계속 보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손의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했어요. 의사들은 그녀가 알 수 없는 물질에 중독됐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스캠이 점점 더 흔해지고 있으며 그중 온라인 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낯익은 사람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으면 피싱 사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계사, 직장 동료 또는 자주 구매하는 소매업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메일 주소를 자세히 살펴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글자 하나만 편집되었거나 철자가 틀린 이름일 수도 있어요. 이러한 유형의 이메일은 사용자에게 다양한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소나 비밀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부터 결제 요청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특정 웹사이트를 클릭하면 실제로 컴퓨터를 해킹할 수 있는 쿠폰이나 기프트 카드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도 요즘 가장 흔한 온라인 사기일 텐데요. 당국은 2019년에 11만 4,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사기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요. 이들의 피해액은 약 5,780만 달러로 추산되어 다음으로 가짜 쇼핑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항상 올바른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URL을 주의 깊게 확인하세요. 웹사이트에 amag0n.com이라고 적혀 있다면 제대로 된 사이트를 찾지 못한 것이며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러한 웹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받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가짜 상품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죠. 폼제킹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는 리테일러가 해킹을 당했을 때 발생합니다. 쇼핑 세션 중에 장바구니에 물건을 추가하면 실제로는 사기성 결제 페이지로 리디렉션 돼요. 그러면 사기범은 사용자의 이름, 주소, 신용카드 정보 등의 결제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항상 안전을 위해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기 전에 결제 페이지의 URL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기술 지원 사기는 훨씬 더 창의적입니다. 컴퓨터가 위험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기기가 손상되거나 기기에 저장된 모든 정보가 파괴될 수 있다는 전화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다음 사기꾼은 지구 반대편에 있더라도 컴퓨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거짓말을 확인시키기 위해 컴퓨터에 실제 바이러스를 다운로드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컴퓨터에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다음이자 마지막 단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용을 청구합니다. 디바이스가 손상된 것으로 의심되면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기술지원센터나 판매점에 문의하세요. 이러한 유형의 업체는 절대로 갑자기 연락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 사기는 주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부모 사기라고도 불리는데 표적이 된 노인은 자신의 손자 또는 가까운 친척이라고 주장하며 고민에 빠진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다음 사기범은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 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요구할 거예요. 최근 조부모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이러한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2,600만 달러에 달했어요. 하지만 2018년에는 거의 2배나 증가해서 4,1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즉시 행동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정보를 요청하세요. 또한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내기 전에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글 음성 사기는 효율적이면서도 쉽습니다. 물론 사기꾼에게는 말이죠. 다음은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여러분이 웹사이트에 전화번호를 게시했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은 이 정보를 알아채고 재빨리 전화를 걸어 사용자가 사기꾼이 아닌지 확인하려고 할 거예요. 역방향 심리학이 이런 거죠. 구글 인증 코드를 전달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실제로는 사용자 이름으로 구글 보이스 계정이 설정되고 있어요. 사기꾼은 새로 생성된 계정을 사용해서 사기를 계속하면서 본인인 것처럼 가장할 수 있습니다. 규칙 1. 누구와도 인증코드를 공유하지 마세요. 온라인 이력서도 사기꾼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니 안전하지 않아요. 사기꾼은 채용 담당자인 척하며 연락을 시도할 겁니다. 일부는 시간을 내서 면접을 진행하기도 해요. 대부분은 고액 연봉을 제시하는 것처럼 속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채용 서류를 제공하기 전에 참가비나 향후 홈오피스 설치 비용으로 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항상 안전을 지키려면 구직 목적으로만 사용할 다른 이메일 주소를 생성하세요. 이렇게 하면 개인 이메일을 공개하지 않고 원치 않는 온라인 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채용 담당자에게 전화로 들은 정보를 이메일로도 확인해달라고 항상 요청하세요. 잘 아는 회사라면 인사부서에 연락해서 지원자에게 요구되는 사항이 회사 정책에 따른 것인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의 범퍼 스티커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드러내요. 강아지와 함께 만든 맞춤 스티커는 강도들에게 여러분이 자주 야외에 있다는 걸 나타내요. 그리고 집이나 차에서 떨어져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한다고 노출시키죠. 아니면 정말 비싼 개 품종을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다는 것도요. 아이가 타고 있다는 스티커를 붙였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어요. 난 쉽게 주의가 산만해지고 항상 바쁘다. 내 차를 훔치는 건 정말 쉽다라고요. 휴가지에서 가져온 스티커와 차에 붙인 장소들 또한 여러분이 한 번에 몇 달 동안 집을 비울 수도 있고 또는 장거리 여행을 좋아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만약 가족 활동에 자부심을 느낀다면 그걸 보여주기 위해 범퍼 스티커를 쓰지 마세요. 원치 않는 사람들을 유인하고 불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대학 이름이나 골프 치기 좋아하는 곳 같은 것들이죠. 여러분이 특정 직업을 갖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도둑들은 여러분이 벌 거라고 추정하는 금액에 따라 여러분의 차에서 얼마나 많은 귀중품을 찾을 수 있는지 쉽게 추측할 수 있어요. 주차 스티커는 일하는 곳이나 사는 곳을 쉽게 알려줄 수 있는데 이건 낯선 사람과 절대 공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차가 더 개인 맞춤형이 될수록 여러분은 더 많이 기억될 거예요. 항상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교통체증에서 누군가를 불쾌하게 만들었는데 커스텀화된 번호판이 있고 차에 특이한 색이 있거나 많은 스티커가 있다면 여러분을 당국에 신고하는 경향이 더 강할 거예요. 만약 차를 영원히 가지고 있을 생각이 없다면 팔기 전에 어떨지를 고려해야 해요. 차에 붙은 많은 범퍼 스티커는 구매자들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 스티커를 제거하는 게 엄청 힘들다는 건 말할 것도 없죠. 끈적끈적한 잔여물을 많이 남기니까요. 또 자동차 페인트 층을 손상시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도둑이 쫓아낼 수 있는 스티커 중 하나는 여러분의 차에 알람이나 추적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절대로 전자제품을 차 안에 오랜 시간 동안 보관해서는 안 돼요. 첫째, 힘 안 들이고 돈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원치 않는 관심을 끌 수 있어요.
극한의 온도에 폰이나 충전기를 방치하면 영구적으로 손상된다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한다는 건 사실 정말 칭찬할 만해요. 단 차에 용기를 두고 내리지 말 것을 기억하세요. 과열로 화학물질이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햇볕에 노출시키면 효과가 줄어들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25도 이하의 온도에서 보관할 것을 권장해요. 심지어 운전용 선글라스도 직사광선으로부터 멀리 둬야 해요. 반드시 글로브 박스에 넣거나 차량에서 내릴 때는 휴대하세요.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렌즈와 플라스틱 또는 금속 프레임이 손상되어 빛이나 햇빛에 대한 효율성이 손상될 수 있어요. 헤어스프레이, 스프레이 페인트 또는 데오드란트를 구입한 적이 있다면 이 모든 통에 권장 저장 온도사항이 인쇄되어 있다는 걸 알아차렸을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의 차 안에 극단적인 온도에 노출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통들은 빠르게 팽창해 폭발할 수 있어요. 내용물은 말할 것도 없이 인화성이 강해요. 차에 플라스틱 물병을 두지 않도록 하세요. 만약 그게 열에 노출되었다면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화합물인 BPA와 같은 해로운 물질을 먹게 될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플라스틱에서 물로 옮겨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생수병에도 유통기한이 적혀 있는 거예요. 물의 유통기한이 끝나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 안에 있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 물을 소비할 수 있는 기한을 알 수 있게 쓰여진 거예요. 게다가 직사광선을 받으며 자동차 좌석에 남겨진 물병은 태양광선의 돋보기로 작용해 불이 붙을 수도 있어요. 식료품을 안전하게 소비하고 싶다면 절대로 안전하지 않은 온도에 꺼내놓지 마세요. 상하기 쉬운 식료품을 사야 할 때마다 4도 이상의 온도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말고 온도가 32도 이상일 때는 1시간만 놔두세요. 식료품 목록에서 고기나 유제품을 마지막으로 구입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집에 더 빨리 가서 냉장고에 빠르게 보관할 수 있죠. 더 추운 계절에도 절대로 음료수를 차 안에 방치해둬서는 안 돼요. 물, 주스 또는 탄산음료는 얼면 용기 안에서 팽창해 차 안을 더럽힐 수 있어요. 사우나나 수영장에서 나온 후 젖은 옷을 가방에 넣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건 알아요. 단 그걸 차에 너무 오래 두지 않도록 하세요. 그 옷들은 차 안에 작은 곳에 있는 곰팡이나 박테리아를 쉽게 모을 수 있어요. 그걸 다시는 입을 수 없는 것도 당연하죠. 손상시키지 않도록 집에 도착하자마자 걸어서 말리세요. 상쾌한 숨결은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것이기도 해요. 특히 제가 밖에서 운전할 때 말이에요. 하지만 특히 찌는 듯한 더위에 두면 껌이 끈적끈적해지고 차 안에 있는 물건에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전 항상 보통 껌을 놔두지 않아요. 겨울에도 좋지 않아요. 왜냐면 꽁꽁 얼어버려서 맛이 없고 진주 같은 치아에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진짜로 차에 박하향이 나는 걸 보관해야 한다면 젤리를 선택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의 핸드백도 차 안에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들 중 하나예요. 우린 종종 집 열쇠나 지갑과 같은 귀중품을 가방에 보관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도둑을 끌어들이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 두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거기에 두려면 트렁크에 넣어두세요. 대부분의 차에서 잘 안 보이는 곳이니까요. 차는 중요한 서류들을 위한 안전한 장소가 되어서는 안 돼요. 가능한 한 빨리 분쇄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세요. 만약 차가 도난당한다면 계약서나 세금 서류들은 여러분의 삶에 대한 취약한 정보를 노출시킬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수석에 문서를 위쪽으로 올려놓기 때문에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왁스 크레용은 긴 여행 동안 어린 아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유용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차에서 꺼내거나 밀폐된 상자에 넣는 게 더 안전해요. 이 미술용품은 쉽게 녹고 자석을 더럽힐 수 있어요. 만약 화초를 살 생각이 있다면 항상 여행을 미리 계획하세요. 만약 집으로 바로 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안다면 튼튼한 식물을 사도록 하세요. 7에서 10도의 온화한 온도에서도 1시간 안에 섬세한 식물들은 시들 수 있어요. 게다가 나뭇잎이 창문에 닿는다면 차가운 유리가 나뭇잎을 망칠지도 몰라요. 더 큰 식물일지라도 트렁크에 실어 나르거나 창문 밖으로 튀어나오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 바깥이 정말 춥다면 식물을 싣기 전에 반드시 차를 따뜻하게 하세요.
거리가 얼마나 짧은지 밖이 얼마나 더운지에 상관없이 항상 신발을 신은 채로 운전하세요.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맨발로는 충분한 힘을 가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더군다나 만약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차에서 내려야 한다면 발을 다치거나 신발을 다시 신는데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어요. 만약 자전거나 스쿠터를 차량에 부착하고 여행하는 걸 좋아한다면 그 공기 타이어를 특별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공기로 채워지고 공기를 주입하기 위해 펌프가 필요한 것들이에요. 또한 이것들은 화창한 날에 차 안에 두지 말아야 할 것들의 목록에 있죠. 그 이유는 극심한 열로 인해 타이어 내부의 공기가 팽창할 수 있고 때로는 펑크가 나기도 하죠. 이런 높은 온도는 고무를 약하게 만들어 여러분을 바람 빠진 타이어에 더 많이 노출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아마 도둑이 어느 집을 목표로 할지 결정할 때 추적부터 시작한다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주인을 지켜보고 그들의 일상에 대한 정보를 찾고 집에 들어가기 가장 좋은 시간을 결정한다는 뜻이죠. 범죄를 저지를 준비가 되었을 땐 그들은 이미 언제 안에 아무도 없는지 혹은 언제 주인들이 주의가 산만해지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어요. 도둑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법 중 하나는 너무 간단해서 여러분은 다시 생각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다음번에 신발 밑창에서 조용히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멈춰서 그게 뭔지 확인해 보세요. 아마 부서져 있는 쿠키와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만약 진짜 그랬다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단서입니다. 문제는 쿠키가 범죄자들이 여러분이 여행을 떠나는지 정확히 저녁 언제 집에 돌아왔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상당히 효과적인 도구라는 거예요. 쿠키는 너무 천진난만한 물건이어서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지 않죠. 만약 그걸 알아차렸다 해도 여러분은 집에 도착해서 쿠키를 밟아 부수고 자동으로 모든 비밀을 도둑들에게 공개해요. 그들은 확실히 집에 사람이 있는지 알고 또한 집 주인의 일정도 파악할 수 있어요. 만약 집을 비운다면 상황은 더 나빠지죠. 문 매트 아래에 있던 쿠키는 온전한 상태로 남게 되고 그건 범죄자들에게 집이 침입하기에 완벽한 상황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문 매트 아래에서 약간의 간식을 발견한다면 꽤나 안 좋은 소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경찰에 알리거나 안전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쿠키를 이용한 장난은 강도들이 사용하는 수많은 속임수 중 하나일 뿐이에요.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징후는 집 근처나 진입로에 남아있는 하얀 조약돌이에요. 이건 범죄자가 이미 여러분의 집을 방문해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표시해놨다는 뜻입니다. 도둑들이 자갈을 놓고 간 또 다른 이유는 여러분의 집이 낮 동안 비어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한편 길을 걷다가 연석이나 벽에서 USB 플래시 드라이브가 튀어나온 걸 발견하더라도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어쩌면 데드드롭을 우연히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길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건 스파이와 간첩의 세계에서 몇 가지 속임수를 빌려온 세계적인 예술 프로젝트예요. 이 프로젝트에 대해 아는 많은 사람들은 검은 코트와 어두운 선글라스를 쓰고 다른 사람들과 기밀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음에 행복해하죠. 문제는 수십 년 전 스파이들에게는 비밀 자료를 교환하는 그들만의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파이가 직접 만날 때는 라이브 드롭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가끔 극도로 위험했었죠. 그게 데드 드롭 시스템이 발명된 이유이기도 해요. 데드 드롭의 경우엔 골목길 벽에 있는 헐거운 벽돌 몇 개 나중에 주어야 할 중요한 서류를 숨겨놓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는 15만 개 이상의 데드 드롭이 있어요. 이런 플래시 드라이브의 누적 데이터는 10TB에 달합니다. 여러분이 방문하는 어느 대륙에서나 데드 드롭을 마주할 수 있어요. 아마도 남극 대륙은 빼고요. 벽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일까요? 그럼 만약 하나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우선 이미의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여러분의 컴퓨터에 연결한 건 매우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하드 드라이브 컨텐츠를 파괴할 어떤 바이러스가 숨어있을지 알 방법이 없으니까요. 위험이 게임의 일부이긴 하지만 너무 무리하진 마세요. 100% 참여하고 싶은 게 맞다면 컴퓨터를 할 수 있는 한, 아니 그 이상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둘째, 플래시 드라이브 안에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을지 짐작조차 못할 거예요. 누구나 비디오, 사진 또는 텍스트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이미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던 적이 있었어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USB 스틱이 들어있는 소프를 받았나요?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플래시 드라이브를 꽂진 마세요.
이러한 사례는 호주에서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경찰은 해커들이 새로운 전략을 발명했다고 사람들에게 경고했어요. 표시되지 않은 메모리 스틱을 편지함에 떨어뜨려 놓죠. 이런 장치에 컴퓨터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건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인간의 호기심에 의존해요. 그리고 솔직히 그게 먹히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불가사의한 선물의 내용물을 확인하려는 설명할 수 없는 욕망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 결과 우편으로 받은 USB 스틱의 거의 절반이 플러그에 꽂히죠. 그 후 사람들의 노트북과 컴퓨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사기성 미디어가 서비스 오퍼를 재생하기 시작합니다.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가 PC의 파일과 프로그램에 해를 끼치기도 하죠. 그러니 공짜 플래시 드라이브는 만지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쇼핑몰, 사무실, 공항을 나와 차를 찾으러 주차장으로 가요. 문을 열고 키를 시동장치에 넣습니다. 시동을 걸고 차를 몰고 가려고 할 때 앞유리에 이상한 게 보여요. 와이퍼를 감싼 게 10만 원짜리 지폐인가요? 오, 분명히 예상치 못한 선물을 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누군가의 실수로 앞유리에 돈을 끼워놓고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세요? 조심하세요. 이건 계략에 불과해요. 여러분이 이 신비로운 지폐를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차에서 내리는 순간 그 돈의 주인은 조치를 취할 거예요. 여러분의 차에 올라타서 기록적인 속도로 운전해 가겠죠. 앞유리에 있는 10만 원짜리를 살펴보러 갈 때 누구도 시동을 끄고 소지품을 챙겨가지는 않을 거란 걸 인정해야 돼요. 그 결과 1분 이내에 여러분은 자동차, 지갑 그리고 서류들을 잃어버리게 될 거고 주차장에 오도 가도 못하게 될 거예요. 최근 사람들은 셔츠와 같은 천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앞유리에 놓여 있거나 와이퍼에 쌓여 있었죠.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 사람 중 한 명이라면 이 함정에 빠지지 말고 물건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차에 타서 주차했던 곳에서 최대한 빨리 멀리 운전해 버리세요. 이 제자리를 잃은 듯한 옷은 사실 강도들과 도둑들이 사용하는 새로운 사기예요. 그러니까 와이퍼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시야를 가리는 어떤 옷 조각 같은 게 보인다면 당연히 여러분의 첫 반응은 그걸 제거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걸 풀거나 벗기려고 하는 동안 범인에겐 여러분을 공격할 시간이 충분해질 겁니다. 이런 종류의 사기 행위가 가장 흔한 곳은 주차장이에요. 보통 불이 잘 켜지지 않고 꽤 사람이 없는 곳이라서 주변에 목격자가 거의 없고 공격자가 잠복할 수 있는 어두운 공간이 많죠. 만약 어느 날 집에 와서 문이나 집에 낙서나 표시가 있는 걸 발견하면 즉시 경찰을 부르세요. 비록 그게 10대들의 장난이나 단순한 낙서 같아 보일지라도요. 도둑들이 다른 범죄자들에게 여러분의 집에 대해 다른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 특정한 표시를 사용하는 만큼 후회하는 것보단 안전한 게 더 나아요. 예를 들어 로마 숫자 2와 비슷한 건 집주인들이 부유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 장소는 훌륭한 목표물이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원에 줄이 그어진 건 다른 강도들에게 이 집에서는 가져갈 만한 게 없다는 걸 말해줘요. 집에 그런 표시를 하고 싶게 만드는군요.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 긴 가로 직사각형은 그곳에 크고 공격적인 경비견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삼각형의 수직선이 그어져 둘로 나눠진 모양은 범죄자들에게 밤에만 그곳을 털으라고 말하는 반면 삼각형이 반대로 된 건 그 집이나 아파트는 저녁 식사 후에 비어 있다는 걸 말해요. 그리고 A와 K가 합쳐진 것처럼 보인 것은 동료 강도들이 그 집에는 항상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심지어 디저트 훔치는 걸 좋아하는 강도들을 위한 클럽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후식 잡아라 아파요. 죄송해요. 제가 지어낸 거예요. 자동차 도둑들이 사용하는 새로운 수법이 있습니다. 바로 동전으로 속이는 거죠. 그걸 문과 손잡이 사이에 공간에 슬쩍 집어넣어요. 자동차 소유자가 리모컨으로 문을 잠갔다고 생각할 때 사실 차량은 여전히 열려있는 거죠. 동전은 문들 중 하나의 자물쇠를 작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인이 차에서 멀어지는 순간 도둑은 아무 문제 없이 문을 열고 도망가 버려요. 또 다른 속임수가 있어요. 대중들의 모임 큰 파티 또는 심지어 쇼핑몰에서 바쁜 날이 있자마자 자동차 절도범은 스피커를 통해 특정 자동차가, 물론 자기들이 선택한 차가 자신들의 차를 막고 있어서 자기들이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고 알립니다. 주인이 차를 옮기러 나오자마자 한 무리의 남자들이 행동을 시작하죠. 도둑들은 아주 확실한 이유로 사람이 차로 열쇠를 갖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매년 약 250만 건의 강도 사건이 발생합니다. 13초에 한 번꼴이죠. 그리고 도둑이 집을 노릴 때 궁금해하는 한 가지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가진 귀중품, 구입한 물건, 여행지, 일정 등등 모든 걸요. 초인종이 울려서 대답을 했는데 아무도 없었다고요? 이웃 장난꾸러기들을 또 비난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께서 집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전화를 건 사람이 대답을 하지 않는 이상한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크나 벨소리에도 그냥 문을 열지 말고 문 뒤에 누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만약 전기나 가스회사, 부동산, 시청이나 구청에서 왔다고 한다면 신분증을 달라고 하고 그 회사에 전화해서 확인을 하세요. 카메라 초인종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누구나 어떤 유니폼이든 살 수 있습니다. 문 앞에 무해해 보이는 전단지나 광고가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의 집이 목표물이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다음 날에도 전단지가 계속 있다면 강도들은 집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도둑들은 여러분의 집에 알람 시스템이 있는지, 어떤 문과 창문이 있는지, 개는 있는지, 휴가를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 등을 영리한 방법으로 알아낸답니다. 낯선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상한 질문을 해서 불편하고 의심스러운 마음이 생긴다면 그 직감을 믿고 너무 많은 정보를 알려주지 마세요. 누군가 여러분의 집과 차를 찍고 있다면 뭔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해요. 셀카를 찍거나 통화를 하는 신용을 하며 몰래 사진을 찍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낯선 사진 작가들을 신뢰할 수 없다면 사진 촬영을 원하지 않으며 이곳은 여러분의 사요지라는 사실을 침착하게 설명하세요. 도둑들은 여러분을 집 밖으로 유인하기 위해 사고를 낼 수도 있습니다. 가짜 기술자가 와서 가스 유출이나 누수가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죠. 몇 분 동안만 집을 비워도 이미 늦었답니다. 숙련된 도둑은 90초 만에 필요한 것을 얻어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낯선 사람의 신원을 항상 확인하도록 하세요. 회사에 전화를 해보시면 됩니다. 문에 스티커가 붙어있거나 페인트가 묻어있다면 조심하세요. 물론 그저 우연히 생긴 골칫거리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에 표시를 해서 다른 집과 구분해 두려고 한 걸 수도 있어요. 최대한 빨리 제거하도록 하세요. 차나 다른 비싼 물건들을 팔 때 조심하세요. 판매 즉시 게시한 광고를 삭제해야 해요. 많은 도둑들이 전화를 걸어 관심이 있는 척을 하면서 아직 팔리지 않았는지를 물어보거든요. 벌써 팔렸어요 라고 말한다면 이는 여러분이 많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이미 그 돈을 다 써버렸다고 해도 도둑이 침입을 해서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해 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